안녕하십니까. 더부영혼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과목 직업상담 연구 방법론에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또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뭐 개념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상당히 좀 당혹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146페이지 보시게 되면 챕터 4에 연구 타당도와 측정의 타당도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타당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물론 타당도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뭐죠? 신뢰도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타당도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타당도 하면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내적 타당도니 외적 타당도니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의 설계를 할 때 말하는 타당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할 예를 어떤 뭐 이런 실험 설계할 때에서의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 연구 설계가 외적 타당도 중심으로 설계가 됐느냐, 예를 들면 뭐 실험실 연구 설계이냐, 또는 외적 타당도, 다시 말해서 뭐 현장 연구 설계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연구 설계에 따른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내적, 외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타당도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무슨 내용 타당도니 또는 뭐 구성 타당도니 뭐 안면 타당도니 이런 타당도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한 측정 도구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심리 검사지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 내용적으로 타당하냐, 구성 측면에서 또는 페이스 발리디티라고 해서 마치 그렇게 그런 내용을 검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는 타당도를 얘기할 때 안면 타당도, 이런 것들은 측정 도구 내지는 심리 검사지의 어떤 타당성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타당도라는 얘기를 한다, 이건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목이 좀 잠기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내적, 외적 타당도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설계를 디자인,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내적 타당도니 외적 타당도는 얘기가 나오고, 제 1절 밑에 나오는 제가 조금 전에 실험 설계의 타당도와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측정 도구의 타당도에 관한 내용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 책에서 확인하시고요. 좀 밑에 내려가서 146페이지 아래쪽에 가게 되면 이제 실험실 연구와 현장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비교적 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약방의 감초처럼 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146페이지 밑에 실험실 연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배웠어요. 또 변인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제 독립 변인 또는 종속 변인 또는 뭐 종속 변인 또 변수 이런 말을 배웠는데요. 바로 실험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에, 그러니까 이러한 종속 변수,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라고 하는 내용이 오로지 독립 변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내적 타당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적 타당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실험 방법을 우리가 실험실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팅을 해놓고서 연구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바로 147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실험실 연구의 장단점입니다. 자, 그럼 교재 147페이지의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실험실 실험의 장점, 단점 나옵니다. 특히 단점 볼까요? 가외 또는 외생 변인에 의한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속 변인의 차이를 독립 변수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다시 말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외생 변인, 오염 변인,
가외 변인을 다 통제해버리고 오로지 종속 변인의 결과는 독립 변인의 어떤 처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계된 방법이고 연구 방법이 바로 실험실 연구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객관성이라는 뭐죠? 누가 해도, 그죠? 누가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실험실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죠. 가외 변인, 외생 변인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구조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외생 변인, 가외 변인 또는 무슨 오차 이런 것들 다 통제할 수가 없죠. 또 그런 현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실험실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면 통제를 해서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딱 구조화해서 실험을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접하는 상황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100% 반영하지 못한 이러한 것은 또 단점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연구 주제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점을 얘기합니다. 이와 이제 대비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현장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현장 연구, 뭐 필드 스터디라고 하는 건데, 이 필드 스터디는 말 그대로 현장 거기 갑니다. 우리가 보통 가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관찰법을 사용한다든가, 설문지라든가, 그 다음에 관찰법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떤 자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작업이죠. 자, 이런 경우를 설명하면, 역시 이것도 장점과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역시 현장 실험의 장점에는 자연 상태에서 어떤 가공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현실성 있는 자료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유명한 말을 우리 많이 쓰죠, 그죠? 일반화라고 하죠, 일반화. 어떤 이론의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맞아떨어지는 결과는 다른 데 가서도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원리나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통제하거나 가공된 어떤 절차가 없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일반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실험 설계를 사용하게 되면 인과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별표 한 2개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비록 현장 연구라고 해서 가외 변인이라든가 오염 변인을 철저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연구의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실험 설계를 나름대로 처음부터 잘 짜고 들어가면은, 준비를 많이 하면은, 그죠? 나름대로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과의 어떤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것이 또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험실 연구에서 알 수 없었던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좀 더 심도 있는 정보를 우리가 현장에서 캐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바로 현장 연구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험 내지는 현장 연구의 단점으로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실험실 연구에서 말했던 그러한 장점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실험실 연구의 장점이 바로 현장 연구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 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현장에서의 협조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그 협조를 얻는 거예요. 협조를 얻는 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직무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러한 현장 실험을 한다고 누가 딱 연락을 해요. 그럼 내가 일을 하는데 평소같이 일을 하면 되는데 지금 누가 나의 직무에 의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저 구석에서 지금 나를 관찰하고 있어요. 왠지 의기소침해지거나 아니면 평소에보다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죠?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누가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반응 세트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반응 세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평소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는 안 하던 일을,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자기 업무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든가, 뭐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 세트 같은 이런 동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반작용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반작용 효과. 뭐 반응 세트랑 비슷한데요. 리액셔널이죠. 리액션, 반작용 효과라고 해서 리액셔널이라고 해서 어떤 관찰에 의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점잖게 행동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바쁘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148페이지 위에서 조금 밑에 내려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험실 연구와 현장 실험의 비교가 있어서 사실은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고요. 얼마든지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또 실험실에서 하는 과정이나 현장에서 하는 과정이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부가적으로 좀 해놓은 거고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제2절 통계적 결론 타당도라는 것부터 또 설명을 합니다. 막 좀 어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통계적 결론 타당도라는 것은 뭐냐면, 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통계적 증거에 근거하여 얻어진 결론의 정확성 정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 집단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모 집단에 있는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일부 샘플링, 표집을 해서 샘플만 보게 됩니다. 샘플에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모 집단을 추정하는 걸, 이런 것 갖다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 표본에서 만든 통계적 결론을 얘기하고, 이런 통계적 결론이 과연 모 집단을 판단하는데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 바로 통계적 결론 타당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러한 통계 검증과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우리 통계학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뭐죠? 뭐 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149페이지에 그 표만 하나 좀 볼까 합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에 보면 그 오류의 형태라고 해서 기무가설, 그 다음에 또 대립가설 내지는 영구가설,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기무가설은 원래부터 있던 그저 HO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진리로 믿어왔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 또는 뭐 영구가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H1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제 가설이겠죠. 내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그러한 가설을 우리는 기무가설 또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기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주장하는 대립가설이 참인 것으로 증명을 하면 나는 이 연구에서 성공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표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구분해서 여기가 기각이 있고 채택이 있고요. 또 어떤 책에 보면 채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또 뭐라고 한다고요? 인용이라고 합니다. 뭐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기무가설 H0가 참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H0가 거짓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왜 일종 이종이냐 그러냐면 일종이 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부터 진실이었던 HO 기무가설이 참인데 이 연구자가 기무가설이 참인 것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받아들인다, 기각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것 다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오류란 뜻이고 영어로는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기무가설이 거짓이에요.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이
오히려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 그것을 인용, 받아들이는 경우 갖다가 우리가 이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밑에 게 맞는 거죠. 요거는 위에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요거 갖다 우리가 옳은 결정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옳은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옳은 결정의 어떤 범위는 우리가 1과 0 사이에서 1에서 이 1종 오류를 빼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를 뺀 나머지 부분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호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1종 오류와 2종 오류, 1종이 가장 심각한 거다. HO가 참인데 기각을 한 경우, 2종 오류는 HO, 다시 말해서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받아들인 경우, 거짓인데 받아들인 경우,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 표에서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각편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 빼기 베타입니다. 이게 바로 검정력이라고, 뭐 검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책마다 좀 다긴 한데 뭐 검정력이라고 합시다. 이 검정력이라고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요게 뭐냐면 바로 HO, 기무가설이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을 기각함으로 해서 나의 가설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요거를 보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를 우리는 뭐라고요? 검정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O가 거짓일 때 나는 과감하게 기각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연구의 입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B라고 베타라고 하는 1-베타라고 하는 것이 검정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하게 되면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표 밑에 보게 되면 이런 말 나오네요. 1종과 2종 오류에 관련된 문제로서, 예를 들면 1종 오류가 감소하면, 1종 오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통계적 검증력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오류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 연구 방향이 맞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2종 오류가 증가하면, 즉 베타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베타인 2종 오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의 검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1종 오류가 증가하면 2종 오류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도 대립되지만 위아래도 대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올라가면 어느 하나가 내려가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검증력을 높이는 방법은 1종 오류를 최대한 뭐죠? 줄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집의 수를 늘림으로 해서 통계적 검증력을, 다시 말해서 1-베타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 표만 이러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에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SPSS라든가 아니면 어떤 논문을 보게 되면 항상 뭐 등장하는 수치가 있죠. 뭐 A가 있죠. 이런 기호 많이 보셨을 거예요. P가 뭐 유의 확률이, 그죠? 유의 수준보다 적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유의 수준 A, 그다음 유의 확률 P, 이런 개념만 알아두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150페이지 갑니다. 자, 150페이지 보면 역시 이제 기무가설, 그 다음에 대립가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1종 오류를 줄이면서 2종 오류를 줄이면서, 그죠? 아까 1종 오류를 줄이면서 통계적 검증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각령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기각령과 그다음 인용 내지는 채택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채택할 때는 채택하고 기각할 때 기각해야 되는데, 기각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인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정규분포상으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기각령은 양측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지금 제가 사선을 친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기각령입니다. 기각령이라고 해서 뭘 기각하냐면 바로 기무가스를 기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스를 기각하는 요 점을 보통 우리는 A라고 해서 유의 수준이라고 그러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수치를 P, 유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측 검증의 경우 어느 한쪽만 볼 경우 요쪽만 볼 수도 있겠고 요쪽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는 인용 내지는 채택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어떤 우리가 한 통계치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기무가스를 뭐예요? 기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는 뭐예요? 2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인용해버리는 경우는 2종 오류니까요. 바로 그런 얘기를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양측을 다 볼 거냐 한쪽만 단측만 볼 거냐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설명합니다. 어떤 연구에는 양측을 다 보는 게 좋겠고요. 또 어떤 연구에는 한쪽만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고 했을 때 또는 우리가 그거 볼까요? 기무가설이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합시다. 다르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르지 않다 또는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다르든 아래쪽으로 다르든 어디 쪽이든 다르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양측 검증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왜 어떤 때 단측만 보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그 회사에서 뭐 다이어트 약을 개발했어요. 그 다이어트 약은 뭐죠? 일반적으로 체중이 줄는 것만 중심이 되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체중이 체중이 줄어들었다는 것만 보면 그 약의 효과성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에 체중이 줄는 쪽으로의 내용만 보면 이 약의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약은 효과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체중이 늘어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다이어트 약이기 때문에 체중이 줄는 이 부분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단측 한쪽만 봐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단측 검증으로 미리 설계를 해놓고 보는 내용입니다. 자, 좀 어려운가요? 사실 깊이 설명하면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그죠? 시험에 좀 특화되어 있고 또 시험에만 필요한 부분까지만 공부하고 다른 것도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없어 그런데 다음 시간에 좀 연이어서 150페이지 밑에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이 A 그 다음에 B P 확률과 유의 수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